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희가 좀 최근에 있었던 시사 이슈를 주제로 또 꼭 다뤄봐야 되는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서은정 원장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아직 올해가 3분의 1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특히 또 이 3월에 있었던 큰 사고가 있었죠. 그쵸. 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참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 그리고 또 마음에 남은 상처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형 재난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특히 산불 이런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사실 올해 1월에도 12월, 1월 그때쯤에도 큰 대형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산불로 먼저 피해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 고통 속에서도 지금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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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른 건 순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난 후 마음에 남은 외상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대형 재난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제 건국 이래로부터 일어난 대형 재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건, 사고들 말고도 사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지만은 정말 이 지면이 빼곡해질 정도로 재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6.25 전쟁,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제 아픈 그런 또 참사, 전쟁이죠. 전쟁. 그리고 배가 침몰, 태풍, 탄광 폭발, 아파트 무너짐, 화재, 또 폭발. 또 대형 범죄, 총기 난사, 그다음에 테러, 대한항공 격추 사건, 또 화재, 항공편 사고가 또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수대교 붕괴, 여기서부터는 또 좀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또 대구 지하철, 저는 이제 지하철 화재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공사 현장에서도 가스 폭발이 있었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때마다 정말 아까운 인명들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 연도를 보시면은 사건 사고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10년 이상 지나간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짧게는 매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길게 있더라도 5년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과 대형 재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언젠가는 또 대형 재난을 또 겪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그 울산 울주군 산불 사진인데요. 정말 우연하게도 울주군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산불 때문에 도로가 아직 통제되기 전에 제가 이날 울산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날 울산에서 오전에 불이 나서 도로를 통제한다라고 했다가 도로 통제를 풀렸다라고 해서 그러면 울산에 다녀와야겠다라고 해서 울산을 가는데 이제 막 멀리서부터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더니 이상하다. 아까 산불이 통제가 해제됐다 그랬는데 산불이 아직 났나? 산불 아직 안 잡혔나? 했는데 진짜 이렇게 바로 옆에 도로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 야산에서 산불이 정말 활활 타고 있는, 그리고 헬기가 막 물을 싣고 불을 끌어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게 불이 빨리 꺼져야 될 텐데 누가 산에 담배꽁초 버렸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불이 이렇게 맞아요. 번지면서 정말 또 큰 사고로 번졌었죠. 음, 그래서 이번 산불로 인해서 재난 후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하실 것 같은데요. 재난 이후에는 단순하게 정신적인 고통만 겪으시는 게 아니죠. 사실 재난 이후에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또 신체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여파를 겪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파장, 경제 기반의 붕괴, 수재를 겪거나 이제 화재를 겪거나 했을 때는 아예 집이 홀랑 타버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막 체육관 이런 데서 지내야 되고 이러기도 하고요. 또 지역 경제도 당연히 침체가 되고 또 너무 큰 피해를 입지만은 보험이나 보상이 그 피해에 맞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나 보상 문제 같은 경제적인 파장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요. 사회적인 파장도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사고가 뭐 때문에 났다더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가져와지기도 하고요. 신체적인 파장으로는 이제 당연하게도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서 신체 장애, 또 질병, 후유증, 운동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파장으로는 이제 PTSD, 우울증, 그리고 불안이나 자살률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지죠. 재난을 겪고 났을 때 급성기 심리적 반응, 재난을 겪었는데 평소처럼 삼시세끼 다 먹고, 발 씻고 편안하게 잠들고 8시간 자고 일어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재난 후에 보일 수 있는 급성기 심리적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을 때의 몸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 일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이 일을 겪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 마음에서 나타나는 반응 자체는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혼란스러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해를 끼치려는 사람 피하가 식별이 잘 안 되고 마구마구 화를 내거나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봤을 때 재난민들이 위로를 위해서 또는 구호를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따지고 이런 경우를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특정 그 정치인을 막 싫어해가지고 화를 내고 싫은 사람이 오면 더 화를 많이 낼 수는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오든 간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그 순간에는 굉장히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또 현실적인 불안. 집 다 탔는데 어떡하지? 또 내가 뭐 내일까지 뭘 했어야 되는데 내일 수능 치러 가야 되는데 지진 나서 학교 무너져서 학교에 금 가서 어떡하지? 현실적인 불안. 또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태평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망연자실.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냐?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위에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편도체. 이 편도체는 뇌 속에 있는 변연계의 일부로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좀 아몬드 모양이라서 편도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특히 이 편도체는 공포, 위험 등을 감지하는 위험 경보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외상 이후에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소한 자극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정말 큰 소리가 나야 위협으로 놀래고 이게 아니라 바스락 이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는 부위가 해마인데요. 해마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그 해마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반응성이 변하게 되어서 외상 이후에 맥락 없이 외상 경험을 재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누구지? 이렇게 했을 때
저장된 기억을 불러와 가지고 '아 맞다. 이승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저장된 기억이 끄집어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저장된 기억 자체가 완전히 다시 펼쳐지면서 재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과 또 재경험이라는 게 내가 의도대로 '지금 재경험해야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6.25' 이러면서 재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팍 떠오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서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부위인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욘디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고 비욘디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귀로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갑자기 전두엽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딴 생각이 팍 떠오르게 돼요. 그럴 때 주로 편도체와 해마에 의해서 외상성 경험이나 외상성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와 연관된 스트레스 호르몬의 시스템 자체도 변화하게 되어서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항진되어서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이렇게 몸까지도 스트레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의 뇌를 이제 펑셔널 MRI로 촬영을 해보았을 때 편도체는 아까 아몬드 모양의 부위라고 했는데 어떤 아몬드 모양의 부위 하나만 동그랗게 활성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뇌 전체, 뇌 넓게 광범위하게 활동성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된 기능은 편도체와 해마의 기능 변화가 있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굉장히 뇌의 광범위한 부분이 활동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던 거죠. 재난 후에 올 수 있는 정신장애로 3대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흔히 말하는 PTSD이고요. 그 다음은 지속성 애도 장애, 또 주요 우울 장애, 흔히 말하는 우울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의 경과가 만성적인 데다가 재발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말 그대로 외상을 겪은 후에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아있는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실제적이거나 실제적인 죽음 또는 죽을 뻔함, 죽음의 위협, 심각한 부상이나 성폭력 등의 노출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고통받는 정신장애입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좀 놀란 게 요즘 또 네티즌 분들 중에서 좀 이제 PTSD 온다 이런 말을 그냥 되게 밈처럼 좀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PTSD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거나 좀 기분이 상했던 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뻔한 일 같은 거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한 트라우마가 잘 생각난다라는 그게 이제 PTSD의 그 주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이 외상 경험이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목격하는 경우, 누군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해버렸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발생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좀 잔인하게 좀 살해당하는 범죄를 겪었다. 굉장히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 가까운 사람에 발생하거나 내가 119나 경찰관이어가지고 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자 가정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119에서 이제 한강에서 이제 투신 자살하신 분들 시신 구조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꾸 너무 노출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이러한 외상을 겪었을 때 침습 증상, 갑작스럽게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떠오르거나
또 악몽이나 신체 증상, 가슴 생각나면서 두근거리고 숨 안 쉬어지고 마치 공황 증상 비슷한 그런 신체 증상을 겪거나 그게 생각나는 장소나 사람, 상황을 회피할 때, 감정이 둔해지거나 무감각해질 때, 그다음에 공격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충동성을 띠거나 또는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과각성 증상, 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현저한 장애를 미칠 때 외상후 스트레스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1개월 이상 이거 왜 있냐면은 누구라도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1개월 정도까지는 증상이 계속 가는 것은 정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때에도 적절한 도움은 필요하지만 한 증상이 2주 정도 갔다 이런 거는 PTSD로 진단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지속성 애도 장애인데요. 이 지속성 애도 장애는 DSM-5TR이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 정신과 진단 체계에 새로 업데이트된 진단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이후에 그 슬픔이 너무 오랫동안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슬픔과 상실감이 지속되면서 일상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정신장애인데요. 이 진단명이 추가되기 전에 외상성 애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걸 넣을까 말까 이런 논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애도 반응이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이후에 너무 애도 반응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좀 지장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은 좀 그 자체로 새로운 진단명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한 사람을 사별하게 되었다면 그냥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실 때보다 훨씬 더 갑작스러운 충격에 휩싸이시게 되고 지속성 애도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있고 현실 수용이 어렵고 나다운 게 뭐였는지 정체성을 상실한다거나 또 회피, 무의미함, 고립감이나 또 망인을 생각하면서 강한 슬픔과 애끓는 그리움 등의 감정을 이제 3가지 이상 느낄 경우에 지속성 애도 장애로 진단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인데요. 트라우마에 대한 직접적인 회피 반응이나 과각성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우울 증상이 현저하게 있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제일 핵심적인 증상은 우울한 기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지내면서 내가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라는 증상들이 핵심적이고 그 외에 식욕이나 수면 변화, 또 피로감,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외상과 관련된 정신질환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이 2가지 축이 핵심적인 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증상의 성격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냐, 심리 치료가 좀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냐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대부분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안, 우울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등의 증상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심리 치료는 핵심 증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포커스를 맞춘 CBT, 인지행동 치료를 하거나 EMDR이라고 하는 안구 운동을 통해서 감정적인 고통, 외상성 기억에 얽힌 감정적 신체적인 고통을 소실시키고 기억을 재정비하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애도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심리치료의 역할이 좀 더 큰데 이제 똑같이 상실을 겪은 사람들과 집단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왜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 보면은 그 타노스가 손가락 탁 튕기고 나서 인구 절반이 사라지고 시간 지나니까 그 타노스 손가락 튕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사람들끼리 막 집단 치료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대형 재난이 있거나 했을 때 집단으로 같은
증상으로 같은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했을 때 이런 자조 모임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분들한테 그 사람 잊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있는 게 아닌 또 그 사람이 없는 이 현실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같은 경우에도 약물 치료가 우선 선행이 되는데 이때는 뉴로모듈레이션, TMS, TDCS라는 기계 치료가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PTSD에는 기계 치료가 효과 없나요? PTSD도 TMS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외국에서는 PTSD 치료로 TMS가 치료 기법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자살 위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서현정 원장님께서 정말 이 큰 외상 이후에 트라우마 이후에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정신과적인 질환들을 잘 세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생물학적 그런 변화 반응들이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있는 핵심 증상들을 잘 연관돼서 짚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 받고 좀 디스커션하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강선님께서 PTSD와 트라우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아마 이 김강선님이 제일 초반에 이걸 질문하셨어요. 아마 대답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되셨을 거라고 믿는데 PTSD는 트라우마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한 이후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이고 그거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애도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꼭 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있다고 해서 모두 PTSD로 가진 않지만 중요한 건 트라우마가 있은 이후부터 한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어도 한 달을 이후부터는 이 감정적인 변화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마 핵심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더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호권님께서 미국처럼 소방관 분이나 군인 경찰 분들을 위해서 전역 후에 대한민국에서 무료 PTSD 정신치료 서비스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 분들께서 업무 중에 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지치거나 하셨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담 제공 서비스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해나 자살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해나 자살 관련해서 그 학생에게 현장을 개입하거나 목격한 교사들에게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고요. 전역 후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사실 전역 후에 확실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소방관 분들 치료도 해보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미 그 현장에서 계속 이 재난을 반복적으로 겪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가장 좀 문제점이 이런 일생의 사건을 한 번 정도 크게 겪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외상 사건에 노출되다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좀 둔화되고 오히려 냉소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동료를 잃게 되면은 같이 그런 슬픔과 이야기를 나누질 못하고 더 힘들어할까봐 혼자 억누르고 억제하고 이건 일이야라고 하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나라에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받고 소방관 분들의 그런 정신 건강과 이런 트라우마가 지속되지 않기 위한 심리적인 지원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또 이제 명상 관련돼서 마음 챙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안구 운동, EMDR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과 부분들을 좀 재해석해서 탈감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들도 좀 계속 시도하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태호님께서 미국 군인 외상 후 스트레스 집중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가 많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미군들은 사실 되게 또 나라에서 정말 또 그 미군의 그 서비스, 그분들의 그 복무에 대해서 좀 대우를 하고 집중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너무 이제 그 트라우마가 좀 심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막 뭐 되게 막 전쟁 중인데 진짜로 전시에 파견되거나 뭐 민간인인 줄 알고 막 놔줬는데 뭐 나중에 막 반군이어가지고 막 다 죽이러 오고 막 이런 진짜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니까 좀 그 트라우마의 성격 자체가 진짜 좀 굉장히 PTSD가 오기 쉬운 좀 험한 그런 경우를 이제 겪고, 또 한 번 뭐 갔다가 죽을 고비를 뭐 한 번만 겪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겪고 이러시니까 PTSD 자체가 조금 만성화되기가 쉽고, 정말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또 증상이 한참 있다가도 재정비되기가 쉬운 그런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여도 이게 좀 치료 과정 자체가 험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윤정 원장님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사례는 항상 좀 각색된 사례지만 좀 리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 좀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로 일부러 골랐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셨던 분은 40대 초반 여성분이고, 주 증상은 불안, 과각성, 깜짝깜짝 놀라고, 악몽, 분노, 무기력 등을 주 호소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과거에 정신건강학과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이력이 있으셨던 분은 아니셨어요. 처음 내원을 하셨고, 현재 남편이랑 슬하의 5살 아들이랑 같이 살고 계셨던 주부셨습니다. 이분이 내원 5주 전에 저녁에 안방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거실 주방에서 아들이 꽥 하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 엄마니까 놀래겠죠. 그래서 황급히 뛰어나가 봤더니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손등에 화상이 입은 상태였고, 아이는 많이 놀래서 막 울고 있고, 배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그걸 타고 이제 주방 장판이 불이 붙어서 이미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놀래서 황급히 불을 끄셨죠. 끄고 아이가 놀랬으니까 아이를 안고 119에 신고를 하셨는데,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이 이제 화상 드레싱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다 새까맣게 주방 바닥이 다 타버린 거죠. 그리고 타다만 이제 배터리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든 아이가 많이 놀랬고 많이 다쳤으니까 자려고 하는데 아이도 잘 자지 않고 놀래다 보니까. 근데 본인도 아이가 겨우 잠들었는데 자려고 하니까 자꾸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이제 각성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다가 이제 코를 골았는데 거기에도 칵 놀래가지고 놀래서 깨버리면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잠도 못 자면서 겨우 잠들었는데도 좀 험하게 시달리는 악몽을 꾸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보조 배터리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를 했더니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더불어서 근데 보상을 받으시려면 주방 장판 탄 거랑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입증을 하셔야 된다. 이걸 주장하시는 대로 다 돈을 드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사실 제일 속상하셨던 게 아이가 많이 다쳤잖아요. 실제로 이제 화상치료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쳤다고 하는데도 아이는 괜찮은지 묻지도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은 그걸 내가 전부 다 그 장판 업체라든지 그런 피해 견적을 실제로 해주시는 곳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고 그날 이후로 아이가 사실은 놀래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으니까 아이 짜증이 급격하게 늘면서 환자도 점점 예민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타버린 새까만 주방 바닥만 보면 환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두근두근두근 하고 그래서 주방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당분간은 식사도 안방에서 조리를 할 수 없으니까 시켜 드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보조 배터리라든지 전기 콘센트만 봐도 불이 나진 않을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되니까 콘센트를 뽑았는지 불은 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확인하는 강박 증상까지도 생기기 시작하셨고 사건 이후로부터 본인이 사실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일으켜졌다라는 그 미안한 마음, 과도한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드셨다고 하고요. 이게 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아이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부로서의 어떤 아이를 챙기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가 않는 거죠. 무기력하고.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시면 심리검사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본인 앞에서 배터리가 뭐 폭발하거나 큰 불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어린 아이가 사실은 까딱했으면 그때 엄마가 없었다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던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진짜 PTSD에 해당하진 않는지 전문적으로 저희가 체크해보는 심리검사 툴들이 있는데요. 조금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캡스5라고 해서 정신과 진단 통계 열람이 DSM-5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중증도는 얼마에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인터뷰적인 임상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요거를 조금 뽑아왔는데 요렇게 지금 페이지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아주 밀도 있게 아까 PTSD 진단 기준 보셨죠?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회피 증상, 과각성 증상, 기분 조절 증상 등등등등을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쭉 환자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중증도를 평가하게 되는 게 캡스5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MMPI-2는 일반적인 정신과 진단이라든지 이 심리 평가에 많이 쓰이는 전반적 성격 및 심리 상태 평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DI-2는 우울증 아까 PTSD도 올 수 있지만 주요 우울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나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STAI라 그래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평가를 하는 불안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또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목록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ISR이라고 하는 사건 충격 척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을 해서 그 사건을 이유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사건 충격 척도라 그래서 사건 이후에 얼만큼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힘드신지 그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해봤더니 검사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캡스5를 시행을 했더니 A군은 정말 이 사람이 겪은 게 트라우마가 맞는지를 보는 항목이고 이제 B군부터 보시면 진단 기준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은 자주 이제 그때의 사고 장면들이 화상 치료를 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괴로우셨다고 하고 악몽을 꾸시기도 했고
그 주방을 계속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 새까맣게 타버린 곳. 그래서 회피 증상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인지라든지 기분의 부정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하는 죄책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의 어떤 감정들이 좀 둔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과각성이나 반응성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화가 많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도 쉽게 별거 아닌 자극에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고 여전히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변화들이 아주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단적으로 PTSD에 해당하셨고, 심각한 수준도 중등도 이상이었어요. 중증 수준으로 진단이 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MMPI-2라는 것들을 또 검사를 해서 500문항 넘게 환자분이 열심히 이제 OX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 하나하나씩에 대한 항목들을 분석을 해본 건데, 이 검사의 신뢰도를 보는 항목에서 이분이 FBS라는 척도가 떴었어요. 자, 제가 요거를 잠깐만요. 요렇게 지금 보이시면은 이게 MMPI 검사인데, 요 면이 이 검사의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면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HS부터 SI까지 요 10가지 항목들이 하나하나씩 의미 있는 척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FBS 척도가 떴다라는 거는 지금의 심리적 고통들을 신체화하거나 되게 불편한 게 상당하고 정서적으로 혼란하다라는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분이 뭐 신뢰도를 해치게 검사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그 다음번에 면에 나오는 10가지 척도 중에서 상승되어 있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제가 이제 항목화해서 척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염려 척도가 65점 넘는 게 완전한 상승인데,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경미한 상승들이 있으셔서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신체화 가능성, 그리고 D는 우울 척도인데 우울이나 무기력한 증상들, 그다음에 히스테릭 척도도 좀 올라가서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시고 좀 방어적으로 반응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 HSD, HY 세 가지가 비슷하게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올라가면은 자기의 정서적인 고통이나 감정적인 불안정성이 신체화 증상으로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서 제가 보도록 체크가 됐었고, PD는 반사회성 척도긴 한데 이게 올라간 게 이분이 원래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성 성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에 굉장히 분노가 쌓여 있으신 거죠. 이게 해결도 잘 안 되고, 이 해결을 하려는 게 다 자기가 해결을 알아보고 피해 보상도 청구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내가 피해를 입은 건데 왜 내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다친 거에 대한 분노,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불만족감들이 쌓여서 이 분노라든지 충동성,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찰들도 생기기 시작하셨고요. PT는 불안 강박입니다. 아까 불안도도 높아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강박 증상도 생기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SC는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되거나 굉장히 인지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상 사건들이 계속 재경험되면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MA는 에너지나 기분의 기복, 감정 기복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조절도 좀 안 되고, SI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위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대인관계를 하지도 못하고 집안 안방에서도 잘 안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 증상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점수화해봤더니 중증의 우울 증상들도 같이 있으셨고, 불안, 상태 불안이나 특성 불안도 고위험이었고, 사건 충격 척도에서도 과각성 점수가 특히 높아서 이런 문제들이 꽤 두드러지는구나, 5주가 지났는데도 환자분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뇌파 검사도 좀 부가적으로 해서 아까 서현정 원장님께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에
뇌의 어떤 부분들, 편도체부터 시작해서 변화들이 있고 기능 MRI 찍었을 때 확실히 이제 과활성된 부분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사실 로컬에서는 그냥 병원들에서는 기능 MRI 같은 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의 어떤 객관적인 신호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량 뇌파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보시면 이게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인데 기분이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인지력, 주의력 다 안정적인 사람들의 뇌파를 쭉 찍어가지고 이 안정적인 사람들의 뇌파의 양과 균형을 기준값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환자분의 뇌파의 양과 균형을 찍었을 때 이 안정적인 사람들의 뇌파의 양과 균형이랑 환자분의 뇌파의 양과 균형이 비슷하면 이 0값이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붉은 쪽으로 갈수록 특정 뇌파가 내가 안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늘어난다는 거고 이렇게 파란 쪽으로 갈수록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뇌파 결과상에서 봤을 때에는 특히 두드러진 게 이 하이베타 감마는 아주 빠른 파들에 속하고 특히 스트레스 반응에서 활성화되는 파들인데 이게 지금 거의 불타오르듯이 올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빠른 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별거 아닌 자극에도 쉽게 깜짝깜짝 놀래고 긴장이 쉽게 되고 불안감도 느끼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가 아주 예민하고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을 유지하는 이런 알파파들은 잘 나오지가 않고 그러고 더불어 이런 느린 파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인지력이라든지 이런 무기력, 활동력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어떻게 치료 방법을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치료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심리치료만 붙들고 그때 많이 놀랬겠습니다. 이 외상 사건을 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당장 시작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이분은 뇌파 반응률도 굉장히 많이 깨져 있었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증상들이 많이 두드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약물을 통해서 이 환자의 감정이라든지 생물학적인 불안정성이 안정화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이퍼 액티브한 이 과각성을 좀 조절하고 안정된 느낌을 우리 뇌가 느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일단 너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도 좀 쓰고 잠을 지금 잘 못 주무시니까 잠에 대한 도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치료 좀 해보자 해서 약물을 좀 맞춰드리고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단계를 지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한두 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사실은 트라우마로만 남겨서 그냥 회피해버리면 결국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한 인지행동 치료.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는 상황도 되게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혹시 또 이 콘센트에서 불이 튀겨서 불이 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건 굉장한 인지적 왜곡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왜곡된 인지를 바로 잡아서 좀 안전한 상황들은 이전에 평범하게 생각하셨던 대로 안전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불안을 조절하고 왜곡된 인지를 조절할 수 있는 CBT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그리고 안구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EMDR을 통해서 이런 트라우마 사건들로 인해서 과각성된 그런 자극들을 탈감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트라우마와 관련됐던 그 장면들이나 기억들을 플래시백, 재경험을 좀 떠올리게 하면서 안구 운동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세션을 잡아서 처리를 하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의 인지를 좀 안전화하게 다시 재인식하도록 도와드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친 다음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주부로서 있었던 나의 역할, 엄마와 또 아내로서의 역할, 주부로서의 역할에 다시 잘 돌아와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잡아서 진행을 해드렸고 특히 이제 가족 상담을 넣은 이유는 이제 아이가
좀 많이 다치고 놀래가지고 아이 화상 치료 끝나고 나서 아이가 불안해하니까 엄마도 같이 불안해하는 게 너무 컸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안전하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요런 부분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사건 사고가 나고 났는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를 계속 상기시키고 힘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꾸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해결이 안 돼서 법률적으로 좀 도움받으실 수 있는 법률 자문가를 제가 잘 좀 연결해드리고 방법을 좀 소개해드려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제 이 환자분은 지금 그 사건 이후로는 처음에는 그 이후에 사실은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그 몇 달 이후에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가 맞아요. 터졌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분 트라우마가 다시 좀 플래시백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괜찮게 또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고 아이도 안정이 됐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해결해 나가서 안정이 되셨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자가 겪었던 그런 증상들이 사실 이상한 반응은 아니에요.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는 뇌의 과도한 알림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알람이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도 자꾸 너무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맞춤 치료를 통해서 뇌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 알람을 다시 조절해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도움을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사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질문 받고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리 가고파님, PTSD도 약물 치료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문의 주셨는데요. 보통은 PTSD, 아까 사례의 경우처럼 이제 트라우마에 포커스를 맞춘 인지행동 치료나 다른 치료, 상담 치료가 좀 동반되어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 치료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로 좀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의 경우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약이 잘 듣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입은 이 사람을 얼마나 옆에서 잘 지지해주고 가족의 지지나 제도적인 지지가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가 좀 예후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자동차 사고를 겪었는데 집에 갔더니 배우자가 괜찮아? 많이 놀랬지? 이러면서 좀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하고 집에 갔더니 배우자가 그러게 왜 싸돌아 다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맞아. 막 뭐 타박하는 너만 경우. 힘들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똑같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약이 이제 완전히 다 치료 효과가 나지는 않겠죠.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좀 제도나 환경이 뒷받침된 경우에는 예후가 좋기도 합니다. 네. 혹시 더 아닙니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무님께서 요즘 예민함 테스트 맞아요. HSP 테스트 이거 신뢰도 높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 테스트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 저희 환자분들이 해본다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제가 사실 그 항목들을 검토해보진 않아서 추후에 좀 기회 되면은 저도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좀 신뢰성도 있는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해보셨을까요? 원장님? 그 HSP 연구하시는 분이 개발한 테스트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사랑나무님이 얘기하신 그 HSP 테스트가 제가 생각하는 그 테스트가 맞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이제 정확한 출처를 알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HSP 연구하시는 분께서 개발한 테스트는 이제 신뢰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호건님께서
요즘 한국인들은 우울증 걸려도 정신 전문가 안 가는 사람 있고 항우울제약 치료 순위에서 꼴찌인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언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건가요? 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보다 이제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요즘도 이제 안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환청을 듣는다. 이런 거는 건강한 사람들은 환청을 절대 안 듣는데 환청이 들린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상한 증상이잖아요. 뭐 본인이 병식이 있으면 본인이 가고 가족이 볼 때 환청 들린다 하면은 데리고 가고 이러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하고 약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우울하다는 기분이나 그런 상태는 겪어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우울증이 되는데 대부분 치료 안 받아보신 분들이 그 정도가 어딘지, 기준이 어딘지를 이제 모르니까 자꾸 이제 옆에서는 나도 우울했는데 그냥 또 의주로 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 좀 병원에 가야 되는 기준인가 아닌가를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병원에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내가 갔는데 의사가 뭐 이런 걸로 병원 왔냐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허무사고하고 자존감 저하로 인한 판단력 저하기 때문에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야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저도 한 말씀 간단히 좀 붙이자면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 우울증을 멘탈이 약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정신력이 약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랑 이 낙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이 우울과 불안 이런 반응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게 기능 저하로 이어지면은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냥 운동을 하고 멘탈을 세게 붙잡는다 그래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내가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도 병원에 잘들 오셔요,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정신건강의학과는 가면 그냥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우울한지 불안한지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인지 정확하게 또 검사도 하고 체크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가시기를 또 추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로 이런 심리적 고통과 여러 가지 손실을 겪으신 분들에게 늦었지만 깊이 있는 애도의 말씀 전하고 이 상처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뒤에서 늘 애쓰고 같이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